학생 여러분, 자, 2주차, 아니 7주차 해가지고 이제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인관계 역량과 관련돼서 우리가 개념적인 측면들을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 나오는 것들 이렇게 보게 되면 대인관계 능력에서 중요한 그 역량들에 대해서 쭉 표현을 해놨어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래프 종은 다 써놨죠. 근데 모든 교과서가 다 이래요. 교과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인성 중요하고 이게 다 중요하다고 해놨죠. 이것들 다 중요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것 중에 뭐 필요 없는 게 있겠어요. 다 필요하죠. 이런 것들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써져 있죠. 교과서에서는요. 근데 그런 이게 요런 영양들이 필요하다. 뭐 좋은 거 다 써놨는데 이 중에 제가 뭐 어떻게 또 무슨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교과서적인 한계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봐요. 자, 이것도 이게 이제 대인 관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음, 대인 인간관계 신경 써야 될 이유는 인간 스스로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 자신을 대인 관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대인 관계는 기본적인 욕구다. 그죠? 뭐 저도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들 이렇게 써요. 이게 다들 다른 교과서들도 이렇게 나옵니다. 대인 관계에서 이런 일들 써놨죠. 이런 것들 다 필요. 근데 다만 이제 이렇게 쓰게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어, 음, 이런 그 실용적인 학문에 있어서 일단 그, 이런 도덕적인 측면에서 접근과 애매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덕적으로 하면은 뭐 좋은데 그러면 실생활에 있어서 조직이라는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든 교과서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교과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의 수요하고 맞지가 않죠. 우리 교과서들 아직 써져 있는 거 보면 우리 사회 교과서에서는 바로 쓸 수 있는 실행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이 무엇이고 기술이 무엇이냐, 우리가 주의할 점은 무엇이냐, 우리가 놓여 있는 환경과 배경은 무엇이냐, 그거에 따라서 대인관계가 달라지는 법인데 이렇게 다 좋은 이야기만 써버리게 되면 뭐 어디다 써먹으려고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 학교 교과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대학 교과서가 다 이렇습니다. 모든 교과서가 다 이래요. 이런 것들은 한계죠. 이런 대단히 좀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자꾸 왜 쓰냐 그러시는데 왜냐면 그들이 쓴 것들, 즉 미국인들이라든지 유럽에서 쓰고 있는 이런 텍스트를 보게 되면 훨씬 더 실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실용적인 것들. 단순하고 명확하고 실용적이고 그리고 그 과목에 맞는 핵심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런 핵심 키워드를 제시해야 되는 것이지 좋은 얘기만 다 쓴다고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라. 그들의 어떤 그 실용적인 자세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과서에서 내치고 있는 한계들. 좋은 이야기만 쓰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이라고만 해서는 곤란한 거예요. 이게 하다 보면 단지 감정적으로 봤을 때 대립하고 갈등할 수가 있죠. 대인관계에서는요, 대립과 갈등을 포함한 개념이에요. 대립과 갈등, 분노 이런 것들을 빼고 대인관계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들 다 빼버리고 좋은 얘기만 쓰면 곤란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학자들의 영역인데 좀 이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실용성이 있게 그리고 학문하는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을 고려해서 필요한 키워드를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가끔은 이제 저도 이제 내년부터 이제 집필 들어가거든요. 책 같은 거 써야 되는데 좀 이런 것도 한번 써볼까 고민 중에 있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이게 맞지가 않으니까 이게 현실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반성해야 되죠. 그럼 이제 그러면 그 미국에 있어서 봤을 때 대인 영향 기술, 자 우리는 이제 뭐 사람들에게 잘해줘야 된다, 이렇게 써놨잖아. 이런 것도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렇죠? 칭찬하고 감사해라,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보여줘. 자 이렇게 써놨는데 그들은 어떻게 보느냐 한번 보시죠. 좀 여러분들 이제 번째 같은 역량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뭐첫 번째 얘기 써놓은 거 내가 영어로 다 이제 한글로 다 번역을 해놨어요. 여기에 보면은 뭡니까? 집합적 갈등.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조직 안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의 대인 관계는
조직 안에서 여러분들이 구성원의 한 명으로서 일을 할 때 벌어지는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람 관계를 저 사람도 조직원이고 나도 조직원이고 조직원의 구성원이고 다른 사람들도 구성원이에요. 위치도 다르고 그다음에 층계도 다를 수 있어요. 소속되어져 있는 곳들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사이에 있게 되면 당연히 대립과 갈등은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집합적인 어떤 대립적 갈등을 얼마만큼 내가 관리할 수 있느냐, 그게 키워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 여기 써놨어요. 그러니까 집합적인 어떤 갈등 관리, 집합적인 갈등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죠.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측면에서 우리는 대인 관계의 영향을 봐야 된다. 가장 좋은 집합적인 갈등에 있어서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무엇이 있을까요? 이게 가장 좋은 건 뭡니까? 말씀드렸죠. 의사소통이죠. 이게 그다음 먼저 이거를 공개화해서 공개하는 방법도 뭡니까? 상대방에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사람들이 놓여 있는 환경과 배경과 그 사람들의 목적과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서로가 이해했던 것이 불일치한 게 있는지 대부분의 역량의 이런 그 갈등 관계에서 그 문제점의 시발점을 보면 불일치예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대라는 게 있어요. 기대라는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역량하고 이게 수준이 맞지 않을 때 그때 이제 불합리한 현상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게 좀 갈등 관리를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는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포용하는 것들이에요.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누굽니까? 저와 다른 사람이죠. 저와 다른 환경, 다른 목적, 그 다음에 다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저와 종교도 다를 수 있고 이념이 다를 수도 있고 지역 출신도 다를 수 있어요. 나이도 다를 수 있어요. 성별도 다를 수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인관계에 있어서는요. 이제 좀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여기에서 좀 빼먹은 말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출신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래, 뭐 이런 거 다 알아. 근데 뭐 어쩌라고.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요 용어만 들어가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뭐냐?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외국인,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하시게 되면 외국인들하고 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이제 일본과 관련된 그 영화들 이렇게 보면 거기에 이제 요양사들이 좀 나와요. 요양보호사들. 대부분 다 필리핀입니다. 다 거기 동남아시아 사람들입니다. 일본어를 할 줄 아는. 거의 일본인들은 없습니다. 현재 이렇게 보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인과 관련된, 사회 문제화된 노인과 관련된 것들을 좀 집중 조명하는 그러한 이제 마이너 그 영화들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거기 나오는 요양보호사들은요, 대부분 필리핀 사람들입니다. 일본어를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문화 출신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참 이게 중요한 문제죠.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들 얼마나 준비되어 계세요?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 가급적이면 공통 분모가 많은 사람이 수용성이 높아요. 근데 나와 다른 점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갈등이 벌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와 공통점이 많은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는 어느 정도 굳건히 하면서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죠. 대인 관계가 다르죠. 근데 저쪽에 나와 전혀 다른 요소가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습니까? 서로 공통 분모를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대립 갈등이 벌어질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그때는 좀 더 대인 관계에 대해서 주의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은 항상 어떠한 그 갈등 요인을 갖고 있다라고 일단 인지를 하세요. 그러니까는 내가 하는 말도 저쪽에서 받아들일 때 다르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느끼는 그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들.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이 나타났을 때는 경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기피를 한다거나 분노를 가진다거나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런 감정들을 내가 얼마만큼 조절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저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여성, 젊은 사람들, 얘기를 할 때 또 노인들, 또 장애인들, 이분들과 출신 성분이 전혀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학교 출신들, 그런 사람들과 만났을 때, 조직 안에서 모였을 때 그분들을 얼마만큼 감정적으로 포용력 있게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보통 만나기도 전부터 어디 학교 출신이래, 또 여성이래, 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래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그 감정을 먼저 갖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감정을 내가 얼마만큼 컨트롤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어차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 안에 포섭이 돼서 그리고 여기서 협업을 해서 어떤 일정한 생산 활동을 하잖아요. 얼마나 신비로워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세상에 없는 서비스를 만들어낸다거나 상품을 만들어낸다거나 얼마나 신비로워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근데 이게 사회생활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회생활 원활하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감정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 대단히 우리가 빼먹을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윈윈입니다. 서로가 윈윈, 목표를 서로가 각자 다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윈윈 관계죠. 관계성 속에서의 윈윈 전략. 나도 이기고 저도 이기고. 그렇죠. 그렇지만 저쪽이 더 많이 얻을 수도 있고 난 좀 적게 얻을 수도 있겠죠. 난 더 많이 얻을 수도 있고 저쪽은 또 적게 얻을 수도 있고. 그러나 서로가 지향하는 바가 같고 같이 협력을 했을 때 서로가 같이 잘 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저 사람이 잘 됐을 때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야 나도 잘 됐다 이런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것들. 이런 관계가 되려면요 선행적으로 미리 만들어져야 될 관계가 있는데 뭐입니까? 공정성입니다. 공정성. 공정하지 않은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서로 윈윈 전략을 짜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직장의 문화, 조직의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 빼먹을 수 없는 게 공정성입니다. 공정성이 담보됐을 때 그때만이 여러분들은 윈윈 전략을 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되게 공정성을 중요시 여기죠. 여러분들 시험 문제도 오픈북을 안 하잖아요. 객관식으로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보면은 좀 차갑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근데 대신에 기말 시험 끝난 다음에 이의제기가 없어요. 그리고 보통 이의제기를 하고 뭐 받아주고 그러면 누군가 피해보고 또 이의제기하고 막 그런 일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 그게 없어요. 왜? 공정하게 시험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공정한 틀이 갖추어졌을 때 우리는 윈윈 전략을 짤 수가 있어요. 왜? 어차피 공정하게 평가를 받으니까. 그럼 서로 협조를 해서 좀 더 각자가 더 나은 성과를 일궈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낫지 서로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보다는 협력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내가 조금 얻는다 할지라도 이건 공정하게 평가된 거니까 받아들이고 저쪽이 더 잘 되면 그 다음에 좀 나에게도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윈윈 전략을 짤 수 있는 그런 대인관계를 만드는 것들 대단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요. 서로 간에 의존하고 사람에 적응할 수 있는 전략들입니다. 이런 것들. 서로 의존성인 거죠.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고리들. 여기에 대해서 서로 적응하는 것들. 이런 능력들은 대인 관계를 향상시키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저쪽하고 나하고 서로 별개다.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나 이거는 끊어져 있으니까 서로 연결된 고리가 없잖아요. 그럼 각자 도는 거. 한마디 이걸 가리켜 각자 도생이죠. 각자 도생. 그러니까 이러한 상호 전략이 없을 경우 어떻습니까? 서로 각자 도생이 되어버리죠. 각자 도생. 조직 사회에서 가장 안 좋은 게 각자 도생이에요. 이게는 서로가 함께 했을 때 서로가 의지하고 그리고 서로 도와주고 협조 체제가 되어서 전체적인 조직 문화가 올라갔을 때 이게 좋은 것이지 각자 도생은 요거는 조직 문화에서 가장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사회가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럼 이 지역 사회가 나도 언젠가 도와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지역 사회는 건강합니다. 근데 각자 도생이 돼서 서로 이제 경쟁하기만 바쁠 때는요, 그 지역 사회는 형식적인 지역 사회일 뿐이지 사실상 지역적인 어떤 그 상호 간의 그런 끈끈한 유대 관계라든지 지역 문화는 이미 붕괴되고 없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서로 간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나를 언젠가는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정착화될 수 있는 그런 상호 의존과 적응 대단히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사항들이죠. 의사소통이죠. 그러니까 적절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서로가 얘기를 적절 의사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가 진행이 되어 있고 그 내 얘기가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 또 상대방 얘기를 들어줌으로써 경청함으로써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서로 얻고 또 내 정보를 나눠줌으로써 서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적정한 또는 수준 높은 의사소통 관계가 이루어져 있을 때 이겁니까? 사회에 있어서의 이게 그 대인 관계의 역량은 갖추어졌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과서하고 다르게 지금 제가 만들어드린 이런 그 자료에서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한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은 나와는 다르다. 이념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판단이 다를 수 있고, 가치관도 다를 수 있고, 종교도 다를 수 있고, 심지어는 점심때 선택하는 메뉴도 다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한 것들을 언제든지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서로 상호 의존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상호 복도하다 두면서 전체적인 여기 향상 우리는 조직원의 구성원의 한 명으로서의 대인관계를 얘기하는 거니까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서로 기여할 수 있겠는가, 바로 그런 관점에서의 대인관계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오늘 이 시간 7주차 때 배우는 대인관계 능력이 대단히 간단치가 않고 상당히 여러분들이 항상 신경 써야 될 하나의 화두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기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대인관계에서 역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제가 설명드릴 사항은 뭐냐면 이런 대인관계는 조직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외톨이가 아니라 조직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조직 문화. 내가 어느 한 사람이 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다고 했을 때 나는 홀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조직 안에 구성원의 한 명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이 조직 안에서 활동은 조직 활동이고 이 조직 활동 속에서 대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대인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한다면은 조직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 끝에 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이제 뭐 그 팀에 대해 설명을 해놨습니다만 일단 좀 더 이거는 중점을 갖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구성원의 한 명으로서 몸을 담고 있는 단체의 한 명으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것들이죠. 전체적으로 제가 만들어드린 요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해하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쭉 읽어보시면 돼요. 쭉 읽어보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조직이다라고 하면은 뭡니까? 바로 어떤 특정한 형태의 구성, 단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있을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으며, 그리고 조직이 어떻게 적응해 나가야 되는지. 그러면 뭡니까? 자신이 맡고 있는 과업도 또는 대인 관계도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변화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그 대인 관계를 최대한 적응하고 조정해 나가는 역할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어떤 그 만남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조직 안에서의 대인 관계에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이유인 것이죠. 항상 조직은 바뀌고 변화하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서 대인관계, 조직 안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해 갈 것인가, 그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그러면 조직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런 개념에 들어갔을 때 중요한 이 명령 개통이 옵니다. 명령 개통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조직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야 될 것들 뭡니까? 누가 누구에게 보고해야 되는지 이걸 명확히 밝혀놓은 것이 이 명령 개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사소통을 할 거 아니에요. 의사소통을 통해서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서 나는 어떻게 성과를 이루었다고 또는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누구한테 보고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명확히 해놓은 것이 조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일과 관련돼서 누구에게 지시를 하고 협력을 요청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보고를 받아야 되는지 그것도 이 조직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의 조직의 이러한 특징을 가리켜서 우리는 명령 계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으면 자, 여러분들은 이분한테 지시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분한테 지시를 받았으면 이분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보고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 사람이 여기다가 보고를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다가 보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가리켜서 조직 문화가 붕괴됐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보통 대통령 제도 하에서 레임덕에 빠지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레임덕에 빠지게 되면 대통령 제도에서 레임덕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청와대 지금 용산이라 그러죠. 이렇게 개통을 밟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엉뚱한 데다 보고하는 경우가 자꾸 일어나요. 이게 레임덕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 더 정치 얘기는 안 할게요. 일단 자 명령 개통이죠. 이것이 확고하게 잡혀져 있을 때 조직은 건강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직을 할 때는 항상 이런 명령 개통은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누구에게 보고해야 되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막 찾아가서 의논을 해야 되지? 요 정답을 적어놓은 것이 이 명령 개통입니다. 이 명령 개통은 준수되어야 이게 바람직합니다. 특별한 위기 상황이 아닌 한은요. 그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쭉 써놓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 이것들은 이제 권한이죠. 내가 어떤 누구에게 권한이 있고 그 권한 안에서 누가 역할을 맡고 있고 그 역할은 누구하고 연결되어져 있다. 이걸 라인, 개선 조직의 선으로서 표현해 놓은 것들입니다. 이런 이제 라인 권한들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느냐를 전체적으로 조감할 수 있는 것이 조직도가 되겠죠. 조직도. 이 조직도 안에서의 대인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는 권력과 권한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로 동료와 또는 부하 직원과의 관계에서 신경 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중에서도 가장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것이 원삼각뿔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권력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때 이 내용을 쓰는데 이렇게 보시면 권력이 제일 높은 정점이 있죠. 모든 조직은 권력을 다 갖고 있는 조직이 있어요. 경영이든 또는 여러분들이 근무하시게 될 비영리기관, 공익기관들 가셔도 책임자가 항상 있는 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층별로 돼 있죠. 신입사원, 뭐 중간 단계, 그 다음에 고위층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여기 뭐 여기쯤은 대리나 뭐 과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여기 뭐 이사님이 계시고 이사들이 있고 그렇죠. 그렇게 쭉 있고 여기에 이제 최고 책임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신입들이라든지 밑에서 이제 최하에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현장 근로자들이 있고 여기는 이제 현장 근로자들을 맡는 대리나 과장 그다음에 이사 역할을 하시는 분들 뭐 부장급 이상들 그런 분들 본부장들이죠 주로 이런 분들이 이제 상위층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최저점의 최고 책임자한테 이제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되면 최고 책임자는 그냥 이 권력이 위에서만 끝나는 걸까요? 아니죠. 최고 책임자는요 그 자신의 권력을 요 본부장급 그다음에 또 뭡니까 대리급 과장급 그리고 현장 책임자까지 이 권력의 힘은 뻗칩니다. 그러므로 권력은 거기에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권력은 고립된 것은 아니고 전체 조직에 대해서 총괄하는 권력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가끔은 권력은 뭐 구중궁궐에 갇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권력이라는 거는 최저점까지 현장에서 근로하시는 분에까지도 그 명령의 계통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지 자, 그 업무상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위치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까워지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가까워지기 때문에 내가 현장의 근로자였을 때보다 권력층과 가까워지죠. 그렇죠. 권력 가까워지죠. 근데 내가 만약에 해서 대리나 과장으로 승진했다? 그러면 더 가까워지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본부장이 됐다? 그러면 더더욱 가까워지죠. 이러면서 자신이 승진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권력층과 물리적 공간, 내가 사회적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도 힘이 세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뭐냐?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본부장이 되셨다고 봐요. 본부장급으로서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최하층 현장 근로자가 있어요. 현장 근로자가 있는데 이분이 권력을 맡고 있는 사람의 비서야.
바로 여기에 있어. 그러니까 문고리예요, 문고리. 누구든지 오늘 문 열면서 여기 뭐 최고 책임자들 사장님이 됐든 아니면 대표님이 되긴 여러분들이 가시면은 그 비영리 기관들은 다 대표이사라 그러거든요. 대표님 어떤 분 오셨습니다. 해가지고 또 그날의 대표님 어떤 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됩니다. 대표님 이와 같은 오늘 문자를 결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실수하지 않도록 옆에서 서포팅 해주는 사람들 있죠. 이 비서들이죠. 비서들. 비서들은 어때요? 권한은 없어요. 권한은 현장 근로자 수준의 권한은 없어요. 그런데 권력과 그 물리적 거리는 어떻죠? 가장 가깝죠. 이 표를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원반은요 물리적 거리를 얘기해요. 물리적 거리. 본부장보다도 물리적 거리가 더 가까워요. 비서가. 그래서 사회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본부장급이라 할지라도 대표의 비서실 사람들한테 밉보일 리는 없죠. 밉보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물론 잘 보이려고 하면 좋겠지만 되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밉보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본부장들이 가지고 있는 가끔은 이제 밥 살 때 있죠. 자기 직원도 밥을 하겠지만 요 비서들 거를 잘 챙깁니다. 왜 그렇겠어요? 아니 대표님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물리적 거리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의 물리적 거리에 가까운 사람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게 나오는 거죠. 이래서 대인 관계가 복잡한 겁니다. 대인 관계인가요? 그러니까 그 남편분들이 우리 그 학생들 중에는 이제 남편분들이 많으신 여성 분들 많으니까 남편분들 중에 비서 해가지고 김모모 양 해가지고 여자 이름 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남편이 지금 뭐 하는 짓인가라고 보지 마시고요. 아 사회생활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세요. 왜냐 이렇게 이제 그 젊은 비서라 할지라도 이렇게 대표실에서 물리적 거리가 아주 가까운 아주 가까이에서 밀착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람은 권력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권한은 없다 할지라도 무시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부장급이나 부장급이나 과장급이 비록 맨 말단이라 할지라도 권력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말단이라 할지라도 회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계. 그럴 경우에서는 대인관계에서 봤을 때 가급적이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죠. 회계는 항상 말단 직원이 직접 최고 책임자 대표한테 보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표를 보시게 되면 대인관계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게 나오죠. 대인관계라는 이 위치에 있을 때, 이 위치에 있을 때 윗사람과의 관계, 아랫사람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이거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아랫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대인관계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대인관계는 상당히 힘든 영역이지 단순히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은 저 사람 참 착한데 왜 저렇게 됐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그분이 대외적인 활동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권력관계 속에 놓여져 있는 조직체계 속에 놓여져 있는 일원으로서 적절하게 활동을 못했을 때 상당히 좀 그의 성과에 맞는 대우를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원뿔의 그 조직도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상하 관계, 평등 관계 이런 것들 그리고 권력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설명이 가능하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다른 데에 가셔가지고 어떤 그 조직과 그리고 조직 안에서의 대인관계 그것의 어려움 그리고 그 다양성, 대인관계가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들 이런 것들 설명할 때 이 자료를 활용하세요. 그러면 상당히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일사불란한 거 얘기를 하죠. 보통 이제 그럼 일사불란할 때 보통 이거를 얘기해요. 팀워크 할 때 정교 없이 실수 없이 일하는 거.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모습을 이거 그 레이싱이죠, 레이싱. 레이싱을 할 때 요거는 지금 레이싱 중간중간에 바퀴를 좀 바꿔주거든요. 이제 워낙에 뭐 거의 한 시속 300km로 달리다 보니까 이게 그 레이싱을 하다 보면 중간에 타이어가 마모돼가지고 적절한 시점에 바꿔주지 않으면은 타이어가 녹아버려요. 녹아버려서 제 속도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게 특수 타이어인데도 그래요. 그래서 일정 시점이 되면은
이게 딱 타이어를 바꿔주지 않으면 안 돼요. 타이어 바꾸는 시간은 몇 초? 보통 한 4에서 5초. 4에서 5초입니다. 4에서 5초면은 4개 바퀴를 한꺼번에 바꿉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시게 되면 이 차 바꾸는 바퀴 바꾸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몰려 이 구성원들이 싹 모여서 들었다 놔요. 그 순간에 4개 바퀴가 싹 바뀝니다. 보통 4초, 5초. 근데 보통 이게 워낙 중요해서 여기서 한번 실수가 발생하면 레이싱은 끝났다고 본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드라이버보다 요 구성원들이 얼마나 빨리 그 타이어를 바꿔주는지 또 중간에 연료를 더 보충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연료를 순식간에 얼마나 좀 더 실수 없이 하는지 여기에 승부가 달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드라이버나 자동차 성능이 비슷하거든요. 다 시속 300km 다 달리니까 기술도 비슷하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여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팀워크에서. 근데 이게 팀워크냐? 이건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팀에서의 팀워크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분들 잘 보시죠. 이분들이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 중에 각자 일을 할 때 서로 대화하나요? 4, 5초 사이에 바퀴 바꿔야 돼요. 대화할 팀이 어디 있어요? 각자 자기 일을 할 뿐이지 대화를 하는 일은 없어요. 그렇죠. 다만 상대방에 대한 신뢰는 있죠. 확실하게 일을 해낼 거야 라고 하는 신뢰, 전문성은 갖췄지만 대화는 없고 서로 공유하는 건 없죠. 대화가 없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팀워크와 관련돼 가지고서 팀과 관련된 것들을 좀 표현하는 데는 정확할지 몰라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팀워크를 설명하고 있지는 못해요. 이게 팀워크는 뭡니까? 팀워크는 이거는 이제 이거는 진정한 팀워크를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일사불란하게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일 뿐이에요. 팀워크라는 건 뭐냐면요. 신뢰성이에요. 신뢰성이 확보됐을 때 팀워크라 그래요. 즉, 우리 직원들이,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들이 뭡니까?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 어떤 수준으로 일을 완료할 것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신뢰죠. 그리고 또 하나, 구조에 대한 명확성이에요. 동료들이 역할이나 계획, 목표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거는 내 일이고 내 책임으로 실행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믿음이죠. 그런 것들이 돼야 되고 또 하나 의미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가 전체적인 일에 있어서 굉장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 부여입니다. 그리고 영향력입니다. 자신의 업무가 전체 이 조직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 조직에 대해서 의미 있는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뭐라 그런다? 심리적 안정감이 확보되었다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팀플레이, 우리가 팀의 구성원을 우리가 팀 플레이어라 그러거든요. 팀 플레이의 경우에 있어서는 첫 번째, 겸손이죠. 먼저 튀어나와서는 안 되죠. 팀원은 그들 중에 한 명이지 나만 독보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팀원은요, 서로 이 팀에서 전체적인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지 그 한 명을 돋보이기 위해서 만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팀원의 한 명으로서의 겸손함을 가져야죠. 원 오브 댐이니까. 그리고 갈망이죠. 첫 번째, 팀원들은 그 팀 자체에 형성된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이 팀이 완성시켜야 될 과업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목표에 대한 인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달성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동기부여가 바로 연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리함이 좀 있어야 돼요. 팀 플레이어는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형성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스마트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스마트함. 그래서 팀 플레이어는 구성원들이 첫 번째 구성원의 한 명으로서의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 내가 돋보이는 것보다는 팀 전체의 과업 완성에 좀 더 주력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팀 플레이어로서 적정하다. 그리고 갈망. 좀 이 팀이 구성이 되어 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이 팀이 달성해야 될 목표에 주력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영리함. 이게 팀원의 한 명으로서 일을 할 때 각자 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 상황들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적 능력 그리고 감성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럴 때 우리는 팀워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게 됐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요것이
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로 자주 나오는 거긴 하지만 진정한 팀워크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는 걸 이제 이해하시겠죠? 대화가 있어야 되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고 전체적인 일을 완성시켜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 상대방에 대한 공감과 의사소통 이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일사불란하게 된 모습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자 팀과 가진 것들 자 이렇게 되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소 조직으로서 만들어진 모습이에요. 개소 조직들. 그래서 각자 한 명 한 명 한 명에게 업무가 할당되어진 일이고요. 팀은 뭡니까? 어떤 조직 안에서 일정한 과업을 하나의 팀에게 맡기는 거예요. 구성원들 전체.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업무 부여를 해주는 거죠. 이 조직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조직에서는 어느 개인에게 주고 있죠? 그죠? 어느 부서에, 어느 팀에, 어느 누구. 그래가지고 그 A, B, C, D는 직원으로서, 사원으로서 어떤 일을 하면 돼. 이게 딱 되어 있는 반면에 팀은 그렇지 않습니다. 팀은 A라는 팀을 딱 줘버려요. 그리고 그 팀은 뭐가 됐든 어떠한 과업을 달성해라 라고 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팀이죠, 팀. 이게 팀입니다. 그러니까 팀은 사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본 구성원이 중요한 거 아니고 팀입니다. 그 팀이 부여된 일들을 어떻게 과업을 완수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공직사회에는 이런 팀이 별로 없어요. 엄밀하게 하면 팀 조직이 아니에요. 공직사회는 어떻게 되냐? 공직사회는 자 시장이 있죠, 그 본부장이 있죠, 과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팀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각각 주무관들이 있어요. 각각의 주무관들이 그 일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만 따져요. 이건 정형적인 명령 계통에 따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서 조직이라 그래요. 개서 조직이라 그래요. 그런데 팀은 그렇지 않습니다. 팀에서는 보통 회사에서 이런 팀들을 많이 만드는데 A팀, B팀, C팀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A 사업팀, B 사업팀. 그러면 그 사업의 사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원들이 모여서 팀원들이 모여가지고 일정의 그 팀한테 부여된 과업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과업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팀이 운영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과업과 팀 조직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로는 이 팀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팀의 조직이 왜 있는지, 내가 왜 팀원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지, 그 팀이 전체적으로 달성해야 될 과업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이걸 알 수 있을 때만이 팀이라는 조직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무원 조직은 이게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공무원 조직은 안 되고 대신에 이제 그 산하기관들은 그런 거 있어요. 뭐 가령 그 도시관리본부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런 조직들 많이 있죠. 그다음에 뭐 교통공사라든가 방송공사라든가 그런 것들 많이 만들죠. 정부에도 그런 조직들이 있죠. 관광공사라든가 많이 있어요. 또는 공기업체 중에 뭐 한국전력이라든가 이제 그런 데 가보시면 팀 조직들이 있습니다. 팀 조직들이 있어서 개인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는 팀 자체가 달성에 대한 과업을 주고 과업을 달성했을 때는 성과를 주고 과업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페널티를 줘요. 철저하게 팀 조직으로 해서 책임을 물게 되죠. 그러니까 팀원들이 일단은 자주 유동적이에요. 이 팀에 대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방출시켜버려요. 팀에서 빼버려요. 다른 팀으로 보내든가 아니면 전체 조직 사회에서 그냥 레이아웃, 퇴직시켜버리든가 그렇게 해버리죠. 이렇게 해고시켜버리죠. 해고. 그래서 이제 그 팀 조직은요 좀 약간 유동적입니다. 항상 이 팀에서 부여된 과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원들을 묶어버리거든요. 근데 그 과업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맞지 않는 사람 빼서 다른 팀으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팀원이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굉장히 유동적이어서 어느 조직보다도 의사소통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과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팀 조직은 채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팀 조직이 대부분은 팀이라는 명칭만 따왔을 뿐이지 대부분 이 조직이에요. 명칭만 팀, 무슨 팀이지 각자 개별적인 사원 한 명 한 명, 직원 한 명 한 명의 일이 중요시되는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민간 기업이라든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런 팀 조직 운영되는 거가 많이 있고 이럴 때는 각각 팀원들의 역량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팀이 제대로 일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체크해야 돼요. 합의를 누가 했느냐, 즉 이 팀 조직을 만들기로 누가 합의를 했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 팀을 만들어서 공동의 목표, 이 팀이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무엇이냐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팀의 상위 조직은 무엇이냐, 그리고 이 팀이 어떻게 누구로부터 평가받고 이 팀이 누구한테 보고해야 되느냐, 여기에 또 명확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팀원,
이 팀원 한 사람 한 사람 구성하고 있는 팀원의 각자의 역할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어떤 관계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팀원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들이죠. 이것들이 명확하게 될 때 우리는 팀워크가 준비가 됐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되게 이런 관계 속에서 봤을 때 대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좋은 얘기로 뭐 성품이 훌륭해야 뭐 대인 관계가 잘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이 어떤 성격의 조직인지 그 다음에 직원과 어떤 관계 속에서 일하게 되는지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대인 관계가 다 달라져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대인 관계를 여러분들이 연구하시고 공부하시라는 뜻이지 그냥 단순히 그냥 좋은 성품 뭐 남을 잘 배려하고 이런 거 한다고 해서 대인 관계가 우수하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실용 과학적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대인 관계를 접근하셔라 그 뜻입니다.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는데 여러분들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 단순 구조죠. 단순 구조. 우리가 조직 사회에서 단순 구조는 뭡니까? 이게 되게 소규모 회사들. 소규모 회사들. 한 3명, 4명으로 이루어진 회사들. 생각보다 많아요. 3명, 4명으로 이루어진 회사들 되게 많습니다. 소규모 회사들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어떻습니까? 각자의 재량들을 많이 인정했죠. 작은 회사들이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대화가 많고 그리고 좀 속전속결이죠. 이런 경우에서는 결정이 좀 빨라요. 왜냐면은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책임질 사람. 그리고 구성원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속전속결로 일을 빨리빨리 이루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벤처기업이라고 그러죠. 벤처기업 가보시면 이렇게 출발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바로 있었죠. 다음 커뮤니케이션 처음 출발할 때 이렇게 직원 3, 4명 가지고 일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뭐 엄청난 공룡 조직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산업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단순 구조를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구조는 이제 일이 복잡하지 않을 때 자기가 맡은 역할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파이가 크지 않을 때는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단순 구조가 좋은데 점차적으로 사업의 역량이 커지고 범위가 커지고 다루는 게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제 사람들을 많이 채용하게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나누어지게 되죠. 이제 너무 많아지게 되면 뭐 우리가 지원부서라 그래요. 뭐 총무부서, 예산부서 이런 것들을 지원부서로 묶어두고 그 다음에 이걸 지원부서 만들어주고 또 한쪽은 이제 판매부서, 세일즈부서 묶여주기도 하고 또 하나는 별도의 사업부서 또 만들기도 하고 해서 이 기능적으로 연관되는 부서끼리 이제 유사하거나 연관되는 부서끼리 묶어지는 역할들을 하게 되죠. 이게 기능식 조직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중견기업 되면 중소기업이거나 중견기업으로 발전하게 되면 기능적으로 이제 묶어주기 시작하죠. 지원부서, 사업부서. 또는 사업부서 너무 많아지면 사업 제1부서, 사업 제2부서 이렇게 나눠지죠. 예, 그런 것들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점점 복잡해지게 되면서 이제 구성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그 의사 결정을 내릴 때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죠.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그 중에 여기 한 명이 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개소 조직만 해도 여러 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조직과의 관계도 또 협력 관계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규모 조직보다 덩치가 커지게 되면 의사결정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느려지는 그러한 단점은 있으나 그러나 보다 큰 업무, 거대한 영역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조직 문화가 대단히 중요하죠. 이때는 이제 조직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때부터 조직 문화가요. 그럼 조직 문화가 어떻게 바람직하게 매겨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역할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건 사업부 조직이죠. 사업부. 그렇죠. 조직이 아주 커졌을 때 사업부 조직이 되죠. 여기서 예시한 것들은 이제 굉장히 큰 사업부죠. 그러니까는 내부 조직, 내부와 관련된 시장을 관리하는 거, 외부 시장, 뭐 미국 시장, 여기 보면은 이제 유럽 시장, 미국 시장, 그 외 제3세계 이렇게 쭉 해놨는데 다국적 기업들이 보통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사업부로 나눈 거죠. 사업부로 조직을 나누어서 하면서 이렇게 되면 사업부 조직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사업부로 떨어져 나간 조직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부 조직은 사업부에 맡겨져 있는 그 과업만 달성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부 조직은 거대한 공룡 조직의 하나가 아니라 사업부로 따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만 처리하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의사결정의 어떤 속도가 어떻게 됐어요? 의사결정 속도가 훨씬 빨라지죠. 이때는요.
그러니까 거대 조직보다 거대 조직, 기능식 조직이라 얘기한 큰 조직에 있는 것보다는 사업부서로 떨어져 나오게 되면 그 사업부서는 큰 재량을 갖게 되고 사업부서에 부여된 그 목표치만 달성하면 되니까 그 의사결정 속도가 좀 더 빨라져서 어떤 변화 속도에 맞출 수 있는 용이함이 있죠. 그러니까는 거대한 조직으로 나갔을 때 너무 이렇게 공룡화돼서 이렇게 느려지게 될 때, 의사소통이 느려지고 외부적인 변화에 우리가 적시에 대응하기 힘들어질 때 이렇게 사업부서 나누어서 이걸 슬림화 시킨다고 하거든요. 슬림화 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죠. 그럼 슬림화 시키는 사업부서에 나가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대인관계에 있어서 보다 좀 예측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그다음에 주변이 좀 좁아지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도 이제 좀 점차 그 영향이 커지죠. 그러니까 내가 좀 범위가 넓어지잖아. 그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역할이 적어져요. 너무 많아지니까. 그러나 범위가 좁아지면 집중할 수 있잖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 정도가 훨씬 더 강해져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는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범위가 커지고 구성원이 많아질수록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여지는 점점 낮아진다. 그렇죠? 근데 범위가 점점 좁혀지고 집중화가 가능해질수록 어떻습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정도가 더 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좀 더 통제할 수 있는 게 강해지면 어떻습니까? 대인 관계에 있어서 리스크가 적어지겠죠. 어려운 얘기하고 있죠. 지금 무슨 얘기 하시나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자, 이런 것들. 자, 팀 조직과 관련돼서 이렇게 좀 얘기해 놨어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팀제와 관련된 거, 유념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성과예요, 성과. 각자의 팀에 따라서 일을 할 때, 성과만큼은 팀원들이 일궈낸 것만큼, 기여한 것만큼 공정한 방법에 의해서 배분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팀 조직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무임승차자가 있으면은요 팀 조직은 붕괴됩니다. 그래서 팀원들 구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팀에 대해서 이해하기도 편하고 팀이 어떻게 평가를 받으며 또 팀원 그 구성원도 또 어떠한 방식으로 이게 인정을 받는지 이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이는 이게 팀이 순식간에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보상계, 그 팀별로 성과에 대한 보상계, 그리고 종사자에 대한 보상계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공정하게 되어 있지 못하면 팀이라는 조직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지금 학습 중이라 이해하고 있는 팀은 이게 운영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팀 조직은 아무나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도의 훈련이 되어 있는 팀원들, 그 팀원들이 팀에 대한 조직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정한 틀에 따라서 성과에 따른 배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인정을 받고, 그다음 보수로서 또는 승진으로서 답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팀 조직은 이루기가 힘듭니다. 대신에 이제 이러한 장점들을 잘 살리게 되면 팀 조직을 통해서 한 단계 좀 더 나은 그 성과를 일구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오늘 더 얘기는 안 하겠어요. 왜냐면은 우리 교과서에서는 팀 조직만 나왔거든요. 그 이외에 다른 얘기도 좀 하고 싶었는데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되면은 또 너무 범위가 넓어지니까 팀 조직 말고도 여러 가지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조직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팀과 팀 간의 조직으로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가상 조직이라고 있어요. 요즘은 또 가상 조직이라고. 이제 가상 조직이라 그래서 뭐냐면요 사무실도 없고 공간도 없는데 근데 일은 해. 근데 이게 가능한 게 정보통신이 발달을 되다 보니까 이게 좀 가능해요. 이런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지금 가상 조직의 일원으로서 지금 여러분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비대면 수업이 전형적으로 가상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비대면 수업이요. 여러분과의 관계는 분명히 하나의 툴로 연결됐어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기본적인 사항들을 여러분들께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여러분들은 거기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학습의 성과에 대해서 저한테 평가를 받죠. 그런데 지금 우리를 만나고 있나요? 만나고 있지 않죠? 그럼 어떻게 만나고 있어요? 정보통신을 매개로 해서 만나고 있죠? 이걸 우리가 가상조직이라고 그러거든요. 가상조직. 근데 이 가상조직이 이런 학습뿐만 아니라 1년에 여러분들의
가시게 될 어떤 단체라든지 단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비영리 기관에서도 이 가상 조직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러 가지 비용들을 저렴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이게 현대 사회에 훨씬 더 적합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대신에 가상 조직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라든지 또 상대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래요. 지금 옷을 이렇게 입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이거 할 때 저 시계를 차요. 이게 시계가 필요 없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데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을 다잡기 위함이죠. 마치 현지에 만나는 것처럼 이와 같이 가상 조직에 대해서도 열정을 가질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됐을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수고하셨고요. 대면 수업 때 나머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